10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매도세가 강화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발표된 데다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산업 생산이 부진하게 발표됐고 독일과 이탈리아 발행 금리가 상승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영국 증시는 부양 기대감에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70센트 떨어진 82달러 62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나 강등했습니다. 종전 A3에서 Baa3로 내렸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 발행이 성공했지만 발행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며 시장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낙찰금리는 3.972%로 4%에 근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어제 상승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이슈에 하루하루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탄식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유로존과 관련된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가 핵심 변수가 될 텐데요. 무디스가 오늘 아침에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나 내리기도 했죠. 가뜩이나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올라서 불안한데 또 만기를 앞두고 있는 오늘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잠시 후 두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악재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 무디스와 이건존스 두 신용평가 기관이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 들려왔는데요. 피치에 이어서 다른 신용평가 기관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증시가 끝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에도 상당한 불안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지난 2월에 강등 조치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단계나 강등 조치를 했습니다. 기존의 A3에서 Baa3로 3단계를 강등을 시켰는데요.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건존스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지난 5월 29일 조정 이후에 보름 만에 다시 종전 B에서 트리플 C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트리플 C 플러스는 투기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점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행될 수 있는 이행 수순이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던진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과연 이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가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좀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완화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인플레 우려는 상당히 덜고 있지만 경제 지표로서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고 신용등급 강등은 뭐 하루 걸러서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앞서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려가는 현재 그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이 됐는데요. 4월에 하락폭을 5월에는 더 하락이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수치는 1% 하락이 됐는데요. 예상치는 0.6% 하락을 점쳤는데 이보다도 더 크게 현재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의 큰 원인은 역시 휘발유값이 크게 하락한 것이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휘발유값이 8.9%, 5월달 들어서만 8.9%가 내렸고요. 원유 가격이 3.2% 하락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2.5%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크게 끌어내린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수입 물가도 크게 내렸는데요. 이런 점에서 원유 가격이 현재 물가 불안을 잠재우는 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플레 우려는 상당히 현재 덜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카드 이런 점이 적극적으로 다시 개진될 수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소매 판매도 2달 연속 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하반기 경제 전망 조금 어두운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네요. 그렇죠. 물가 불안은 덜지만 네. 소비 경기도 같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소매는 미국의 경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소비 경기의 내용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5월에 소매 판매가 0.2% 하락이 됐습니다. 4월에도 현재 하락세가 나타나서 물가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도 연속 2달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는 0.8% 오르면서 선방을 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4%가 줄어들면서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현재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의 현재 증권사와 일부 전망기관들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현재 1% 후반대로 속속 내리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종전 2.4%에서 1.9%로 하향을 했고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도 2%에서 1.8%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소매 판매 부진, 거기다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카드를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 쪽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국영기업의 연봉 상한선을 책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앞서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본인의 월급도 좀 깎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자기의 보수를 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기업의 많은 보수를 받는 CEO들의 내용들도 현재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공약이 뭐 그대로 현재 이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국영기업의 그 연봉을 45만 유로로 제한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국영기업의 연봉이 45만 유로로 제한이 되면 하나로 환산하면 약 6억 5,7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때 국영기업체의 임원 보수를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45만 유로로 제한하는 흐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올해 하반기 빠르면 늦는 기업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는 약 20개 기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프랑스 전력과 국영철도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당인 대중운동연합, 좀 중도 우파 성격을 띠고 있는 정당이기도 한데 이쪽에서는 이런 임금 제한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파 쪽은 전 사르코지 대통령이 네. 속한 정당인데요. 이번 그 국영기업의 임금 제한, CEO의 임금 제한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주변 쪽의 내용만을 현재 거들고 있고 경제의 핵심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프랑스 언론 등은 국영기업 연봉 상한선 제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식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오는 17일 2차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예금 인출 규모가 다시 또 커지고 있다고요. 좀 불안 심리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리자의 네. 치프라스 당수가 계속적으로 현재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불안을 좀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프라스 당수는 자신이 일당이 될 경우 긴축을 전면 파기하고 네. 그다음에 은행들도 전면 국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그 예금자들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금 인출 부분은 현재 1일 그리스의 은행권에서 약 5억 유로 내지 6억 유로 정도가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평균
약 1억 유로 정도가 빠져나간 수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현재 많은 부분이 그리스 민간은행권에서 유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재총선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현재 은행권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자금이 곧 바닥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분이든 전면이든 모든 정당들이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보면서 우리도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현재 그 기치를 올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특히 예금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과 관련된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탈퇴 보도는 어느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 건가요? 뭐 우리 그 신용평가사 등급 조정이 매일같이 나오듯이 매일같이 거의 현재 지면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영국 쪽의 언론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이런 부분을 흘렸는데요.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한 경영학회에 참석해서 인디펜던트와 데일리 메일, 영국의 일간지죠. 독일이 유로화 사수를 위해서 그리스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현재 실자 자신의 본의가 왜곡됐다라고 정정 보도를 요구를 했지만 그대로 현재 이 내용이 준용된 상태에서 기사가 나간 상태고요. 또한 유럽연합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를 대비해서 컨틴전스 플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로화의 아버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미국의 컬럼비아 교수인 로버트 먼델 교수도 우리나라에 참석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는 퇴출 가능성도 코멘트하는 등 이런 이른바 그리스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언론에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JP모건의 주가는 1%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의회에서 증언을 했다고 해요. 매우 몸을 낮췄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그 트레이더가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몸을 낮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그렇지만 제이미 다이먼은 관리 감독에 큰 문제가 있었고 신속히 조치했다는 일회성 요인으로 현재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그 재미있는 부분은 볼커룰이 있었다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커룰을 반대한 입장에서 두둔하는 입장으로 청문회 증언에서는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볼커룰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부 영업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전면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는 했습니다. 이나두루 투자 총책임자 이번 파생 상품 해지 거래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직원인데요. 임원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런던 고래라는 별명을 불리었던 트레이더인 브루스 익실도 현재 회사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은 현재 흐름대로 적시에 현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이슈입니다. 홍콩이 달러 패글제 유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어떤 소식입니까? 이것은 중국 쪽의 경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전 홍콩의 그 중앙은행장이 현재의 달러 패그제보다는 위안화 변동 환율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이 다소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조지프 얌 전 홍콩 중앙은행 총재인데요. 약 16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면서 달러 패그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180도 번복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렁충인 홍콩 행정장관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좀 의심의 눈초리를 낳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논문을 통해서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패그제를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제기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중국 쪽에 이제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간 이런 흐름이 위안화 변동 환율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좀 실리고자 하는 의도가 녹아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수급부터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어제 상승분 이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형 악재가 등장했죠.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뭐 이슈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면요. 일단 경제지표 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로존 우려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스페인의 신용 강등이 있었다. 그 두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미국 경제지표부터 한번 짚어보시면 일단은 거기 안에서도 소매 판매 지수 자체가 0.2%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하면서 거기에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고용 회복이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인상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두 점이 일단 소매 판매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신용 강등이 있었죠. 그래서 B에서 트리플 C 플러스로 하락이 됐는데 그런 점 자체가 유로존 우려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장중에 낙폭을 좀 크게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급 같은 부분으로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축된 거래량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짚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의 자세를 좀 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까지 비중을 지금 20%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실 건데 지금 같은 경우 현금 자체가 80%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0%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의 자세를 이젠 취하자. 오늘 내일은 관망으로 대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풀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지금 돌았었는데요.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4.58포인트, 약 한 0.25% 정도 오르면서 1859.31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였던 게 그 전날 미국 증시가 미국과 유럽에 대한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을 좀 많이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상승폭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단 장중 한때 하락세로 좀 이렇게 돌기도 했지만은 일단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다시 오름세로 이제 방향을 선회했지만은 그 선회했던 그 방향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됐던 게 외국인에 대한 그 순매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553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일단 하루 만에 좀 매수 우위로 좀 많이 돌았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각각 한 325억 원과 1,509억 원 정도로 매도 우위로 보이면서 시장 자체를 좀 마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자체가 흐름이 이제 코스피와 좀 이렇게 반대되는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한 1.01포인트, 약 0.1%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470.96에 마감했는데요. 일단 개인에 대한 그 순매수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개인이 한 298억 정도 순매수가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2억과 94억 원 정도 좀 매도 우위세를 나타내면서 약 한 0.1%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어제 전반적인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어떤 업종이 좀 강했고 어떤 업종이 하락했는지 업종별 흐름도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료 정밀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약 한 3.3% 정도 의료 정밀 업종 자체가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운수 창구 업종과 그다음 전기전자, 음식료와 그다음에 기계 업종들이 대부분 상승세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약 한 1.27%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1.87% 상승하면서 시장이 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대한 그 태양광 그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소식 나타내면서 국내 태양광 대표주인 그 OCI가 강하게 좀 상승세를 그런 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고요. 일단 반면에 그 코스피 그 전일 약세 업종으로는 일단 통신과 건설, 그다음 화학과 증권주 업종들이 대부분 좀 약세를 마감하면서 시장의 좀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나타냈던 게 그 운송과 반도체, IT 부품주들이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끌어갔습니다. 특히 운송 부분에 약 한 2.2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을 좀 형성을 했고요. 반면에 좀 이렇게 약세를 좀 나타냈던 업종이 디지털 콘텐츠와 그다음에 오락문화, 인터넷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업종별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지수는 장중 또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장이 끝나기도 했죠.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코스닥 업종 자체가 일단 디지털 콘텐츠 부분 자체가 좀 하락세로 좀 많이 마감했던 게 이제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네. 대부분 자체가 일단 그 매수에 강하게 좀 업종이 나타냈던 부분이 운송 업종이 한 2.1% 정도 나타냈고요. 그다음 반도체가 한 0.57%, 그다음에 IT 부품주들이 한 0.5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이 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좀 약세 업종이 인터넷주라든지 디지털 콘텐츠주들이 대부분 이제 하락 마감하면서 좀 약세주로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어제장 이슈에 따른 특징주와 함께 업종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께서 풀이를 해주실 텐데 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양광주가 또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우증시 말씀드릴 때 일단 에너지 관련주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관련주가 떠오르면서 지금 어제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퍼스트 솔라나 선파워 같은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은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공장을 원래 폐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폐쇄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공장 폐쇄에 대해서 지금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좋게 작용하면서 어제 상승을 좀 하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장 자체는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흐름이 좋은 거지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은 바뀐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음성인식 관련주가 어제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애플 회사에서 음성인식 시리의 한국어 서비스 소식에 음성인식 관련주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 한번 살펴보자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텍이라든지 아니면 디오텍, 그리고 파트론, 그리고 파인디지털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 어제 많이 상승했었다. 그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갤럭시 S3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회사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주가 많이 떠올랐듯이 지금 음성인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어느 정도의 좀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부실저축은행의 인수 검토 소식에 하락을 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금융지주 자체가 왜
인수를 하는데 왜 하락했냐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뭐 인수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채를 다 끌어안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산 자체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채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에는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시장 자체는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장영철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았는데 코스피에서는요. 일단 현대모비스를 약 한 466억 3천만 원어치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쪽에 175억 5천만 원 정도 좀 매수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포스코가 약 한 3위 정도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143억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와 그 OCI가 약 한 126억과 123억 정도로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한 159억 정도 순매수가 좀 많이 이어졌고요. 삼성화재가 145억 정도로 모였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27억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현대차가 약 한 74억과 61억 정도로 모였습니다. 반면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그 코스피 매도 상위 종목은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 약 한 84억 정도로 순매도가 좀 많이 일어났고요. 그다음 대우인터내셔널이 72억, 그다음 두산이 약 67억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주가 약 한 60억과 54억 정도로 순매도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호남석유 쪽에 좀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약 한 329억 정도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약 한 212억 정도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177억 정도 나타났고요. 포스코와 LG전자가 각각 한 144억과 124억 정도 순매도가 좀 많이 일어났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동향이 어땠는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뭐 여전히 뭐 셀트리온이 연일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지금 상위 3개 종목들이 항상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게임빌 같은 종목도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오위즈 게임즈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살펴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CJ 홈쇼핑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들어갈 찬스는 아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상으로는 지지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자. 어차피 지금 시장은 급하게 가서는 차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음도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여기 위에 잡혔던 주봉 자체를 보시면 위에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고 있습니다. 위에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일단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조금은 주가에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금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은 성호하이텍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매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성호하이텍 같은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호하이텍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일봉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물 자체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물량이 있던 자체는 지금은 대부분 다 개인의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지금 소화하는 맥점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제가 말씀드렸죠. 20%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규 매매를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 변동성도 크고요. 그런 부분 꼭 체크를 하셔서 천천히 하시자. 매매를 천천히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예, 자, 과연 만기를 앞두고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장영철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그 옵션 만기가 지금 이제 좀 잡혀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일단 뉴욕 증시 자체가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국내 시장에 좀 이렇게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나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외국인에 의해 가지고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지만은 일단 매수의 자체는 좀 많았지만은 시장의 수급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을 크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 자체가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꾸준한 매수세와 꾸준한 매도세가 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업 이슈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굉장히 좀 변동성도 좀 많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매수세가 좀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저가 매수에 의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별로 해가지고 그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옵션에 대한 그 미결제 약정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 따라서도 시장에 대한 그 매물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따른 그런 매물 부담 자체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압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만기의 물량이 좀 강하게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금융주 흐름까지 한번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은 연일 제가 방송하고 난 다음에 항상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는데요. 그만큼 네. 저도 강한 상승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 자체가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요.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만큼 미결제 약정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섣부른 판단은 금지한다. 그리고 예상 자체보다는 대응하는 전략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망의 자세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작은 호재나 작은 악재도 크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 자체를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장은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 자체가 어떤 판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금융주가 지금 같은 경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소폭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JP 모건을 비롯해서 약간 상승이 좀 있었는데 한국장에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요. 지금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은 양호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오늘은 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은지 장효철 과장님, 그 증권주, 뭐 금융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증권주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일단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일에 대한 그 수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 대한 금융주 자체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커져 있던 그런 상태였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하나금융지에 대한 그 악재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불거져 나왔고 실질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 흐름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따른 그런 매도 물량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쌓여가지고 증시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커져갈 경우에는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하락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 특히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영향력 자체가 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섣부르게 좀 판단해가지고 대응하시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타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 자체를 좀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집니다. 예, 일단 두 분 모두 오늘 일단 좀 쉬어가자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효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에 따른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은 바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사실 오시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세계 1위의 이제 방막 태양광 업체였던 퍼스솔라라는 주가가 이제 어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21%가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차트를 보시면 퍼스솔라의 차트를 보시면 아주 장기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상당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대양 21%라는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 이유적인 부분은 이제 유럽 지역의 어떤 단기 수요 좀 증가 부분을 예측을 하고 독일 공장 폐쇄 계획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투자 시장의 참여자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러한 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또 OCI라는 종목도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좀 상승이 좀 반납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자면 상당히 그
매물이 나온 그러한 수급의 주체가 오히려 이제 개인의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수급은 오히려 또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사실은 20만 원 이하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또 OCI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상태에서 좀 OCI 같은 경우 좀 물론 중장기 관점입니다. 좀 긴 시각에서 보자면 좀 접근을 해서 좀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좀 뭐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일본에서도 보면 7월부터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태양광 쪽 산업에 대해서는 좀 호재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이제 태양광 쪽 산업에 대한 부분 사실은 단기적으로 뭐 좋아지거나 이러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뭐 내년, 내후년 우리 학자들이 말하는 그리드 페널티라는 이러한 시점이 오기까지는 사실 2013년도부터 그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뭐 좀 선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태양광 업체에서 그런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또 OCI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종목을 좀 관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수를 만약에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매수가는 20만 원 좀 전후해서 좀 기다리시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종가가 20만 5천 원 정도 됐는데요. 좀 기다리신 이후에 한 20만 원 전후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23만 원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리스크 관리 가격은 20만 원 이탈된다면 일단 또 한 발 물러서는 이러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정말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 OCI이기도 한데요. 최근 5일선도 강하게 오르고 있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OCI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이제 다음 종목은 어제 이제 또 이제 하이마트와 웅진코의 이 M&A 참여에 대한 부분 또 의사를 밝힌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가 20일 날 그리고 웅진코이가 29일 날 이렇게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뭐 이마트, MBK 그쪽에서 다 입찰에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그와 관련해서 SK 네트워크스도 이 부분에 이제 입찰을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기관의 수급도 좀 유입이 되고요. 이 부분 약간 좀 호재로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인수에 대한 부분은 뭐 인수 가격이라든가 뭐 앞으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재원 조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 SK 네트워크스에 나중에 인수가 된다면 사업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어떤 종목적인 부분으로 좀 보자면 사실은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자원개발 모멘텀이 약간 이제 부정적인 국면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1분기에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보자면 1분기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2분기 때 같은 경우 조금 좋아질 전망인데요. 그 근거는 이제 뭐 마진율이 높은 중동향 철강 판매 호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판매 교체 수요, 스마트폰 판매 유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체 수요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류 사업이죠. 수입 패션 브랜드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그 부분을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상태 같은 경우 PBR이 지금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바닥권에 좀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뭐 전일 종가 8,500원이죠. 8,500원과 8,600원 이 사이에서 매수 편입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전저점인 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시장에서 또 뜨거운 부분은 바로 갤럭시 S3 예약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그러한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 중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인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바로 연성 회로기판 업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은 이유는 사실 이제 2분기 때 실적은 약간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삼성 쪽에서의 어떤 그 신규 모델, 애플에서의 신규 모델 일정이 약간 지연됐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는 약간은 좀 감소될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어떤 하이엔드 스마트폰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애플의 어떤 신규 모델 효과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더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종목을 좀 실적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관심으로 좀 가져보자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정도 수준이라면 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53,900원. 목표가는 정고점이 있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선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을 무상 보육 정책이 차지해 일자리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탄루소득으로만 재산을 불린 고소득 전문지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최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자체 정규 운임보다 최대 70%가량 할인된 항공권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반세기 만에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와 이머징 국가의 플랜트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 지표가 겉으로는 호전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씁쓸한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무상보육 덕분에 물가에 이어 고용에서까지 지표의 호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가 늘어나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8개월째 4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뜻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치를 호전시켰다는 점에서 물가에 이어 고용에서까지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513만여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47만여 명이 증가해 8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8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4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률 역시 60.5%로 2008년 6월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이 이상 화려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고용이 늘어난 실질 내용을 보면 씁쓸한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떠받치고 있다는 점이 개운치 않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만 1,000명이 늘었는데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상보육이 일자리의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13일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달 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의 즈음에 불성실 신고 의미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7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 중 일부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탄로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본인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 행위까지 동시에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탄로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거래 자료를 금융추적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비용 항공사들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 여름 휴가를 얼마나 싸게 갔다 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 즉 LCC들이 국내 항공 노선과 근거리 국제 노선에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공항 이용료를 제외하면 서울에 제주까지 가는데 항공권 가격이 2만 원이 넘지 않고 일본 역시 10만 원대 초반이면
다녀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국내 주요 LCC들은 최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자체 정규 운임보다도 최대 70%가량 할인된 항공권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LCC는 기내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운영 기종을 단일화하는 등 유지 관리 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운영 방침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국내 LCC들의 신규 노선 취향이 잇따르고 해외 항공사의 국내 진입이 이어지면서 파격 할인도 상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제주항공은 오는 22일 인천 칭다오 노선 신규 취항을 앞두고 다음 달 18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해당 노선 왕복 항공권을 편당 20석에 한해 5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6월에 탑승하는 인천 후쿠오카 노선의 왕복 항공권은 최저 6만 6천 원입니다. 제주항공은 이 노선 항공권을 과거에는 17만 원 안팎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반세기 만에 5천억 달러를 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965년 첫 해외 진출 이후 47년 만에 세워진 값진 이정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한화건설이 이라크와 신도시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외 건설 수주 누계액이 5,01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해외 수주 실적은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27년 5개월,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데는 12년 10개월이 걸렸지만 이후 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4,000억 달러를 넘어 5,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는 데다가 아시아, 남미 등 이머징 국가에서도 사회 간접 자본시설 및 플랜트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4년에는 연간 수주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건설 시장에 5대 강국 진입이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 확대, 또 투자 개발형 사업 육성, 해외 건설 원천 기술 확보 등의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보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